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등 경제학 기초 오늘 제1탄으로 우리 현충사를 찾아뵈었습니다. 자, 경제. 우리 특별하게 현충사를 찾아온 목적은요. 경제학을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사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조선시대 때 경제 모습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뵈었는데요. 우리 충무공 이순실 하면 이 조선시대에서도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중간에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현충사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이제 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조선시대 때에는 어떠한 경제적 생활을 했었던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건국한 해가 몇 년도죠? 우리 스미스 기억하납니까? 1392년. 근데 이제 1392년도에서 200년이 흐르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200년 동안의 그 조선의 정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당시에 이제 조선이 건국하기 시작한 곳에서 이제 관료들한테 신하들한테 이제 봉급을 줘야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논을 주로 위주로 하는 우리가 벼농사를 많이 지었었기 때문에 그 땅 토지에서 나는 쌀을 갖다가 취수할 수 있는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그 신하들한테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 우리 세금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걷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가 몇 프로 걷습니까? 10%? 10%죠. 당시의 조선시대 때에도 그 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게 10분의 1 정도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신하들이나 아니면 양반 계층들이 적은 수였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신하들이나 전직 이런 사람들에게 대우해주는 토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그 토지 그 수조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연금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우리 한 그게 있죠. 공법을 통해 가지고 전분 6등급, 연분 9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갖다가 조사를 하게 돼서 체계적으로 또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것도 이제 현직한테만 주는 것도 조금 이제 직전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세조 때 와서는 무슨 이제 그 직전법을 시행을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그 성종에 이르러서는 국가에서 거둬들여서 지급을 하는 관수강급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명종 때에 와서는 이제 세금으로 걷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신하들에게 그 공무원들에게 그냥 급여만 주는 녹봉제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제도는 유지가 되는데요. 세금 말고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있죠. 우리 남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멋이 있죠. 군대 가고 있죠. 조선시대 때 군대 갔을까요? 예. 당연히 가야죠. 조선시대 때도 당연히 국방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16세부터 60세까지 정납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게 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군대를 한 200년 동안 100년 넘게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군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군인을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그런 걸 이제 대립제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가는 걸 다른 이제 배를 통해서 군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제공을 해서 나는 군대를 면제받겠다.
이런 방분 수포제가 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로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저는 경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기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10세 전후로 우리 아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시는 거죠. 이주를 하게 돼서 저기 보이는 건물에서 사셨냐? 저 사셨던 집은 다른 집이었고요. 지금 보이는 고택은 당시 이제 충무공께서 21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진, 보성군수를 지낸 방진이라는 분의 이제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분이 사셨던 집이 바로 이 고택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기에 결혼을 장가를 들어와서 이곳에서 사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 고택을 쭉 둘러봤으니까 좌측으로는 저쪽에 여기 이제 후손들 묘소가 있고요. 저 안쪽으로 보면 장군님의 세 번째 막내 아들 이면의 묘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또 보시면 활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터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가장 이제 그 과거 시험에서도 필요했던 게 활쏘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활쏘기 시험장으로 이곳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이 과거에 몇 세 급제를 한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자, 21살에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28살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더 노력을 해서 32세 그분이 32세 되더니 드디어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부관으로서 이렇게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군님이 태어나신 해가 몇 년도신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 스미스? 잘 모르시죠? 1545년에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1545년인데 1600 우리가 그 이후로 400년 후에 194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해방을 맞게 됐죠. 1945년도에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너무 좀 운명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정말 우리 스미스가 그러면 2000 몇 년도에 태생이죠? 2010년. 근데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10년도에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잖아요. 한일 병합.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뭐 굳이 연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상당한 부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재미로 느낄 수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당시 이제 임진왜란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그 병역제도 때문에 그런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병역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 일본의 그 영웅이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일본은 당시에 1590년도경에 당시에 이제 전국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어느 이제 소설가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에 일본 전체 전국을 갖다 통일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사실 대부분 통일을 해놨었는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밑에 장수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밑에서 다시 이제 그 전국 시대를
거의 다시 또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 일본 자체를 전국시대로 통일도 했고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그 영주들 다이묘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조선을 갖다가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장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정명가도다. 그래서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너희 조선은 길을 좀 비켜달라. 이런 의미로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여기 새소리 들리는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일본의 그 3명의 아까 영웅애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새를 비유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해드릴까요? 자, 이 새가 울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가 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옆에 나와서 그 비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다 노무나가는 저 새가 만약에 울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제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저 새가 울지 않으면 나는 울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에도 막부를 형성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임진왜란을 우리 조선 당시에 이제 조선만 지켜볼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일본 상황, 그다음에 명나라 상황까지 연결해서 보면 상당히 그때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번에는 이제 그 충무공 영정에 있는 그 본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 보실까요? 네, 바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21세에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혼인을 하고 나서 바로 처가살이를 했었던 바로 이 현장 공간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무공 장군께서 처가살이를 했다고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조선시대 전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그 혼인 풍습은 사실 이제 그 처갓집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사는 그런 방식을 조선 전기까지 취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과도 상속이나 아니면 제사 이런 것도 균등하게 분배를 했었던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에도 있는 저쪽 고불 맹사성이나 아니면 그 외암마을에 있었던 그 이간 선생 그리고 또 율곡 이런 분들이 다 처가살이로 유명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친형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처가가 아닌 우리 친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런 문화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에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셨던 지금 이 고택이 그나마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통적인 한옥 양식을 보면 여기 이제 마루가 밑에 저 뒤로 이렇게 문이 달려서 대부분 통풍이 자유롭게 하게 돼서 여름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요. 좌우로 보면은 방이 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 안에서 온돌 문화, 우리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한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사셨던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충무공 묘소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노량해전을 겪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해가 당시에 이제 여기 바로 왼편 보시면 저 위에 또 가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정 기간 모셔졌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충사에 있는 이번에는 이제 본전에 가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실까요? 네, 지금 이번에는 이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바로 본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이제 본전에 들어와 보시면 저 안쪽으로 이제 장군님의 일생을 그린 십경도가 있고요. 우리 그 서울대 교수이셨던 정창섭 문학진 교수님께서 1970년도에 기증을 한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우리 화폐 보면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그렸던 저 영정 사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1973년도에 바로 표준 영정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자, 우리 화폐 보시면 가장 기억 남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 1,000원짜리에 누가 새겨져 있죠? 우리 스미스 기억 안 납니까? 이황. 오, 맞아요. 빙고. 이황. 또 5,000원짜리에 율곡이, 10,000원짜리 세종. 킹 세종, 50,000원짜리 심사입니다.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에 새겨져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원짜리에서 볼 수 있죠. 자, 한번 들어가면서 봐볼까요? 저 영정이 그런데 굉장히 멋있죠? 우리가 이제 많은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작품을 그린 사람이 누구신지 한번 보여주고 오시겠어요? 저 안에 표준 영정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저 표준 영정을 그리신 분은 장우성 화백님인데, 당시에 이제 우리 동양 화가 중에서 세 분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제 김은호 화백, 그다음에 이제 김기창 화백, 그다음에 바로 이 장우성 화백, 이 세 분이 우리나라의 화폐에도 쓰이는 그 영정 초상화를 대부분 그리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좀 친일 행적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 영정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저 영정의 의미가 우리는 이제 경제학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 영정을 갖다가 화폐로 쓰는 이유를 혹시 스미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저 화폐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위대한 사람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사실 그 화폐 자체에 위대한 분을 기리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저 초상화를 화폐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전까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오늘 메모리얼 데이, 특별히 이제 현충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충무공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연계해서 바로 저 개바위로 떠나서 우리 임진왜란이 있었던 3대 대첩, 우리가 한산대첩, 그다음에 명량대첩, 그다음에 노량대첩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실까요? 이번 도착한 곳은 우리 이제 해안 마을 개바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우리 충무공 이순신과 연계해서 오늘 이 장소를 잡아봤습니다. 여기 보이신 대로 이 바위가 약간 이제 개 모양 같이 생겼다, 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간척이 돼서 매립이 됐지만 이제 좀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 상황으로는 이제 포구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개들이 많이 올라오던 그런 바위다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개바위를 왔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3대 대첩이 있었죠. 스미스 아까 3대 대첩이 뭐 있었죠? 명량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노량해전, 그다음에 이제 한산대첩, 가장 이제 성과가 컸었던 이제 한산대첩을 둘 수 있는데요.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4월 13일 날 발발이 됐는데, 부산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 한양, 서울이 함락된 게 20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조선 전기의 군사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비가 없었다는 점과, 그리고 또 일본
육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달리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조선시대 때 그 한양 도성이 23일 만에 바로 이렇게 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이제 반면에 우리 이제 조선 수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충무공 이순신이 지키고 있었던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임진왜란 당시 이후에 이렇게 조금 안전할 수 있었던 우리 호남 지역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산대첩에서의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뭐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용병술이나 아니면 뛰어난 지략도 있지만 그걸 같이 했었던 또 여러 가지 이제 학익집 진법도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일본 해군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일본의 어떤 전략 전술을 보면 칼이나 혹은 그 조총, 당시에 이제 썼었던 조총을 사용하게 돼서 육군에서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병전에서는 강한데 그들이 바다에서 싸울 수 있는 해상에서는 힘을 못 주었던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본군들이야 뭐 총이나 아니면 칼로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 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한 몇백 미터 떨어져서 심지어 1km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 그 기념관에서 총통 보고 왔죠? 대포, 흔히 말하는 대포 공격으로 그 한산 대첩에서도 무려 그 학익진 진법을 통해서 대포로서 그냥 일본 그 수군들을 갖다가 완전히 섬멸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던 그런 대첩이기도 해서요.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 전쟁 대첩을 얘기하자면은 사실 뭐 한산도 대첩도 끼지만은 저기 뭐 진주의 진주 대첩, 그다음에 이제 권율 장군께서 하셨던 행주 대첩 이렇게 3대 대첩을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순신 장군님과 연결해서는 그 한산도 대첩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기가 또 지나서 1597년도에 정유재란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정유재란이 다시 이제 일본이 우리 해상 제해권을 찾기 위해서 다시 또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길에 나섰는데 혹시 그 스미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도 그런 훌륭한 전략을 갖고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와의 어떤 여러 가지의 갈등 때문에 그 자신의 그런 거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념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2번째 백의종군길에 나섰다가 한산도 대첩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 성과를 거뒀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뭐 선조와의 어떤 갈등이랄까 아니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백의종군길에 나섰다가 당시 이제 그 백의종군길에 나선 이후에 바로 이 장소가 그 서울 한양에서부터 저 평택, 수원, 평택, 아산 이쪽으로 이어지는 백의종군길을 떠나다가 당시에 이제 어머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초계변 씨라고 해서 그 어머님이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길을 떠난다고 해서 이렇게 83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러 이곳까지 오게 되는 포구의 지금 당시에 그때는 포구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제 4월 3일 날 백의종군길을 떠나셔서 여기 이제 아산에서 15일, 16일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왜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 충무공 이순신을 보러 오던 어머니께서 배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무공은 정말 애절하고 그 부모님을 잃은 그 슬픔까지 동반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님의 그거라도 보기 위해서 바로 여기 포구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개바위, 우리가 이제 해암이라고 써진 이 개바위에서 통곡을 하셨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곳을 이렇게 저희가 찾아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이 충무공 행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버이에게 효도하려고 했건만 어버이마저 떠나셨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이와 이제 또 덧붙여서 나라의 충성을 바치고자 했건만 죄가 이미 이르렀고, 이런 애통하고 비장한 마음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구 종군기를 또 계속해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장례를 다 보지 못하고 바로 이제 배구 종군기를 계속 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배구 종군을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그 유명한 명랑대첩, 그래서 그 울돌목으로 그 명랑에 가서 13척의 배로 12척이라고도 합니다만은 133척을 무찌른 그 유명한 명량대첩이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론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또 명량대첩에서의 승리 때문에 우리 아산에서는 아까 우리 그 현충사대 고택 옆에 있었던 묘소에서도 봤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본 군인들이 너무 그거에 대한 안갚음으로 당시에 이제 그 가족들이 있었던 아까 그 백암리 일대 그쪽에 이제 현충사 있는 고택에서 아들 셋째 이면이라는 아들 셋째가 아주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충무공 이순신은 여기 뭐 어머니도 이렇게 애석하게 정말 보내드렸지만 또 그 이후에 그 아들까지 그렇게 이제 일본군들에게 살해당하는 이런 걸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인간이 개인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초월했던 그런 정말 우리의 영웅으로 또 이렇게 남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그렇게 명량해전도 기르게 되고 또 치르게 되고 나머지 이제 노량해전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노량해전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충무공의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는 그런 해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뭐 명량해전, 그다음에 이제 그 노량해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중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뭐 우리가 이제 3대 그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에서 혹시 스미스는 궁금했던 그런 뭐 이야기나 뭐 궁금했던 점은 있을까요? 이렇게 되게 보면 사실 그 명량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12척의 배로 그 133척의 배를 그렇게 무찌를 수 있었던가. 물론 뭐 일본군하고의 그런 저기는 항상 차이가 있지만 뭐 배의 어떤 뭐 밀물 썰물 이런 거에 대한 배 해류의 조류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아까 봤었지만 우리 조선의 판옥선과 그 다음에 일본의 안택선 이 배 구조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린 그 돌격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 거북선이 많은 부분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적들을 아주 쉽게 무찌를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고 이제 그 충무공 이순신의 유해가 어디로 모셔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 충무공 묘소로 이동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해 볼까요?
네, 이거 도착한 곳은 이 충무공 묘소입니다. 자, 보기시기에도 굉장히 장엄하죠? 네. 우리가 이제 요 안에 들어온 것은 사실 우리 그 노량해전에서 장군께서 이제 저기 전사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해에 있는 우리 이제 남해 쪽에서 이제 시신을 모셨다가 그 옆에 있는 지금의 완도에 해당하는 고금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고금도 이후에 바로 우리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산으로 모시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여기 이곳에 안장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에 오른편으로 보이는, 제가 봤을 때 오른편으로 보이는 너머에 이제 금성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그 산이 또 있었어요. 우리 덕수 이씨들이 관리하는 그런 또 산이 있어서 그쪽에 금성산에서 초장을 하고 거기에 모셔졌다가 그 이후에 한 15년, 16년 흐른 뒤에 이제 그 정부에 따로 우리 이제 아산 지역에 있는 유생들의 어떤 건의도 있었고 또 후손들이 선무 1등 공신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셨는데 너무 또 우리 묘가 좀 초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국가적으로 조금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가 돼서 이쪽 바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산을 이제 어라산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자리로 우리 충무공께서 이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저기 묻히게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사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경제학적 의미로 우리 조선 전기에는 아까 이제 뭐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녹봉제, 또 뭐 지주전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했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뭐 군사 체제도 뭐 훈련도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직업 군인도 양성을 하게 되고요. 뭐 오군형이나 아니면 소고군이라고 그래서 군사 정비도 많이 하게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세제 개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에 있었던 어떤 이제 쌀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정법을 실시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정법 이후에 또 군사 문제도 영조 시대에 와서 균역법을 통해서 새로운 또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의 가장 경제적인 변화는 우리 왕 중에서 우리 스미스가 좋아하는 왕이 누가 계시죠? 세종, 세종 말고 또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내가 듣기로 정조. 정조 임금님이시죠. 그래서 그 조선의 다시 또 다른 문의 부흥을 이끌으셨던 성분 중에 한 분이셨던 정조 임금님께서 사실 이제 정조 임금님도 약간 이제 그 어떤 무인의 기질을 타고난 분이시기도 하셔서 우리 그 정조하면은 장용령이라고 설치한 것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한국사 이제 배우게 되면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요. 특히나 이제 정조 임금님께서도 우리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저쪽 왼쪽에 보시면 저기 또 비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네. 바로 정조 임금님께서 친히 써서 우리 충무공의 그런 위용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려주신 바로 저 신도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도비가 그런 임금님께서 직접 내리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조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상업을 육성을 했었던 임금님으로 유명하죠. 네. 물론 뭐 수원 화성도 있고 거중지를 통해 가지고 상업 발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시행을 했지만 특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당시에 이제 시전 상인들만 보호를 했었던 그런 경제 상황을 바로 이제 금난 정권을 통해서 신해년에 신해 통공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공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시기에 가장 이제 대두됐던 사상이 바로 이제 실학 사상과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가면 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실학자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나누는데요. 중농학파 하면은 우리 스미스, 유형원, 이 정약용은 들어보셨죠? 네. 예, 이런 세 분들이 중농학파라고 치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중상, 우리가 이제 상업을 조금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셨던 분들은 유수원, 홍대용, 박재가, 박지원 이런 네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정조 이후 때 우리의 경제 상황이다. 조선 후기에. 더불어서 이제 상품 화폐 경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소 바로 본분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대로 저 위쪽에 바로 이렇게 부인과 함께 이렇게 합장되어 있는 본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따라와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소 또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성된 것은 우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선 왕릉의 형식을 빌어서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곡장 또한 저건 이제 요 근래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성역화하면서 새로 갖추어진 저 곡장 형태도 왕릉에서만 있는 것이 우리 충무공 묘소에 곡장이 있는 것이 좀 특색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저 밑에 둔대석에 이렇게 쭉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분이 당시에 보직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쭉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8개의 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밑에 상석과 이제 홍유석, 이제 이분께서 이제 나와서 논다고 해서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향루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할아버지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이제 봉자석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제 어떻게 받드는 시중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되게 돌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주로 이제 이게 쉴프입니다. 양이죠. 석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석양이 이 땅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땅에 이제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석양을 많이 건축을 하고요. 특색 있는 게 이제 여기 또 이제 문인석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대부분 뭐 왕릉뿐만 아니라 사대부 묘에 가서도 문인석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무인석 우리 이순신 장군은 무인이잖아요. 네. 근데 왜 무인석은 없을까요?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문인석만 있는 이유가 이제 조선시대 후기 이후에 이제 성리학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묘에도 문인석 위주로 조성이 되는 것이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그 무인석 자체가 병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무인석을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았던 그런 당시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비석이 2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충무공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품계가 우의정으로 처음에 이제 품계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과 유생들의 건의를 위해서 선무 1등 공신인데 이렇게 품계가 너무 낮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또 어떤 상소들이 집해서 이 비석은 당시에 이제 우의정에서 좌의정으로 이렇게 이제 증직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비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거 있는 곳은 이제 정조 이후에 또 영의정으로 증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영의정으로 이렇게 증직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비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메모리얼 데이,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중도 경제학 기초 제1탄으로 우리 현충사에서부터 개바위 그리고 이곳 이 충무공 묘소까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 스미스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또 충무공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네. 이제 우리 이렇게 묘소도 그렇지만 뭐 왕릉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둘러보다 보면 상당히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옆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다른 형태의 뭐 이를테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거나 일본은 또 아기자기한 모습의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고 인공적으로 좋아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건축 양식이나 어떤 또는 그 사람이 살았던 공간을 구성할 때에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는 사람들의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구조물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요했던 게 이 자연을 갖다가 거슬리지 않고 이 자연에서 그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차경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배경을 빌려온다 이런 의미로 차경의 원리를 입각해서 건축물을 또 구성을 하는데요. 일례로 예전에 그 우리 일제강점기 때 민속학자로 알려진 그 야나기 문해요시 유정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미는 한의 미다, 영탄의 미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소박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한스러움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우리 한국의 미다. 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좀 패배 의식에 젖은 말들 아니냐 이런 걸로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도 좀 그렇게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문화관광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접했던 분이 우리 유홍준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이제 문화재가 검이 불루요 화이 불치라. 요걸 좀 해석을 해보면 문화재나 모든 건축물들을 구성할 때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더불어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또 이 문화재 해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스미스가 졸업했었던 그 선배님 작년에 별세하셨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교가 만드신 분. 안 납니다. 우리 그 이어령 선생님 바로 온양초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작년에 별세했지만 우리 그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거를 조언해 주시고 또 우리 K컬처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위한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그럼 스미스가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케빈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를 이제 취미와 같이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와 연관을 해서 조금 말씀을 해드린다면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도 과소비하지 않고 그리고 전략을 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돈은 꼭 쓴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메모리얼 데이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8월 15일 광복절에 근대의 경제편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안녕.